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낮 2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고개사의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두 줄로 하고 있습니다. 두 줄. 한 줄은 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즉 법치, 민주주의, 그리고 삼권 분립,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종의 체제 변혁을 꾀하고 있습니다.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주적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우방국인 일본을 적으로 보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친구 또는 상전으로 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체제 변혁이고 바깥으로는 국가 반역 내지 이적 행위를 동시에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의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헌법 질서를 문란하는 이른바 국헌문란에 해당될 터인데,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 검찰, 특히 대법원과 이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권 편에 서 있으므로 이 문제를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물리력이 동원되는 경우가 세계사에서 빈번합니다. 그러면은 내전으로 가는 거죠. 한국은 내전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외국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전이 국제전으로 갑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은 그동안 70년 동안 건설한 이 문명의 기초가 워낙 튼튼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으로서의 이 이념 문제에 직면해 가지고 행동을 강요받는 순간이 올지 모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불길한 예감입니다. 자, 이 역사 속에서 한번 우리가 역사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역사 속에서 최고 권력자가 체제 변혁을 꾀한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아예 적군에 넘긴다든지 아니면은 동맹국을 배신하고 적군과 손을 잡는다든지 했을 때 그 최고 권력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니스고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베니스에서는 체제 변혁을 꾀했던 국가 원수 도제가 발각이 돼 가지고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표토르 3세가 적군과 우군을 바꿔치기 하려고 하다가 적인 프러시아와 손잡고 우군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배신했다가 쿠데타를 만나 가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쿠데타를 주도한 사람이 표토르 3세의 부인 에카테리나였습니다. 그래서 에카테리나가 황제가 돼 가지고 30여 년 동안 에카테리나 대제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러시아를 아주 발전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 중에 오늘은 이 베니스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니스는 세계 역사에서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1100년 동안 공화국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정확하게 1100년입니다. 건국이 서기 697년이고 망한 게 1797년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와서 망했습니다. 정확하게 1100년 동안 유지가 되었는데, 이런 나라는 세계사에서 로마, 신라, 베니스 정도죠. 신라도 삼국사기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0년 계속되었습니다. 베니스, 신라, 로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도층이 훌륭했습니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했습니다. 세 나라가 실용주의적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체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교를 잘했어요. 자주적, 개방적 외교 안보 전략을 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범한 나라입니다. 비범한 나라입니다. 흔히 베니스를 영어로 The most serene republic이라고 합니다. 시린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평온하다, 이렇게 고요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시린은 최고의 주권 국가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최고의 찬사를 받는, 어떻게 보면 세계사의 그 주옥과 같은 나라가 이 베니스입니다. 그리고 베니스와 신라는 매우 비슷합니다. 이 베니스는 공화정으로 1100년 이어졌습니다. 로마는 공화정이었다가 다시 황제로 가고 뭐 해가지고 기복이 좀 있었지만, 오로지 공화정으로 1100년 간 나라는 세계사에서 베니스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베니스에 가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건물, 예술품,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베니스는 상업국가였습니다. 상업국가였습니다. 베니스에서는 상인이 또한 무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무국가라고 할 때, 그것은 상인할 때의 상자고 무인할 때의 무자. 이 장사꾼들이 돈 버는 것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놓고 나라를 운영한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공화정을 맡았던 사람들은 민중이 아니었어요. 지배층이었습니다. 귀족 정치였습니다. 귀족 정치. 우중 정치를 거부했습니다. 귀족, 어떻게 보면 엘리트 정치죠. 엘리트 정치인데, 자,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베니스에 가면은 뭐 누구나 다 가는 데가 산 마르코 광장이죠. 거기 세계적 건물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당이 있고, 성당 오른쪽에, 성당을 바라보는 쪽에서, 광장 쪽에서 오른쪽에 이 디귿자 모양, 이 직사각형을 옆으로 놓은 모양의 이 정부 청사 건물이 있습니다. 공화정 정부 청사 건물, 그걸 두칼레 팔라쪼라고 부릅니다. 두칼레 팔라쪼는 아주 거대한 요새와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내부 정원이 있어요. 뭐 여러분 두칼레 팔라쪼 쭉 둘러보면서 미술관에도 가보고 감옥도 가보고 무기전시장도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복판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서 2층으로 통하는 넓은 계단이 있습니다. 1355년입니다. 그 계단 위에서 81살이던 국가원수 도제라고 부릅니다. 도제 마리노 팔리에로는 금빛 나는 모자를 벗기우고 백발의 머리를 참수당했습니다. 최고 의결기구인 시민위원회의 한 사람이 창 끝으로 참수된 머리를 찍어가지고 건물의 발코니로 나가가지고 광장에 있는 청중들에게 외쳤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정의를 구현했다. 그 소리를 쳤습니다. 이 나머지 음모자들 11명은 참수형보다 한 등급 낮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우선 이 마리노 팔리에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경력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해군 사령관도 하고 외교관, 대사, 그리고 검찰총장 역할도 했는데, 이 베니스에서는 시민위원회가 사실은 최고 의결기구인데, 시민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도제로 뽑습니다. 도제로 뽑는 과정은 그보다 더 큰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귀족회의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도제로 뽑히면은 죽을 때까지 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354년에 도제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족 지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개인 감정인데, 도제로 뽑힌 뒤에 있었던 어떤 파티에서 귀족 아들이 자신의 부인이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루머를 퍼뜨리는데 분노를 했는데, 그런데 귀족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귀족의 특권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에 그 직전에 이 제노바 숙적이 있죠. 이 중세의 이탈리아에서 해양 도시 국가 4개가 있었습니다. 베니스, 제노바, 피사, 그리고 아말피. 요 4나라 중에 제노바와 이 베니스가 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제가 되기 전에 해전이 벌어져가지고 그 해전에서 베니스가 아주 크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니스 민중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귀족들에게 나를 맡겨서 이게 무슨 창피냐. 자, 이런 분위기를 이용을 하고 해가지고 이 도제 팔리에로는 음모를 꾸밉니다.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것을 진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계엄령을 펴고 이미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귀족 제도는 안 되겠다. 이 귀족 제도들은 귀족으로부터 너무나 내가 간섭을 많이 받고 그 무험한 자 처벌도 못하고 하니까 이런 귀족 제도는 안 되고 군주제, 일종의 왕정이죠. 군주제로 바꿔버리자 하는 모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의를 하는 단계에서 붙들려 버린 거예요. 모의를 하는 단계에서 붙들려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참수형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공화정을 무력으로 군주제로 바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한국에 대입을 하면은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규정한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완전히 사회주의로 바꾸고 사회주의 독재로 바꾸는 그런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고 모의 단계에 한국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시장 경제를 규정한 이 국가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사회주의 독재로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요런 모의를 하다가 들통이 나와서 발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어요. 이건 엄격히 말하면 내란 음모입니다. 내란 음모 단계에서 잡혔는데도 사형에 처해버렸다. 그리고 아주 애국자였고 경력도 굉장한 사람을 사형에 처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형에 처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는 큰 형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베니스는 공화정을 1100년 동안 유지하려면 얼마나 그 제도가 엄격하고 제도가 변함없이 유지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 반역하는 자는 그 이름을 역사 기록에서 지워버리자 하는 형벌까지 가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두칼레 팔라초를 베니스에 가면 꼭 구경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 2개 아니겠습니까? 3개는 하는 그 종로까지 올라가면 더 좋죠. 두칼레 팔라초에 가보면 반드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 대회의실에 있어요. 대회의실은 그림으로 쫙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역대 도제의 초상화가 쭉 걸려 있는데 이 사람 이 팔리에로 자리에는 없어요. 초상화를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까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범죄자로서 처형된 팔리에로의 자리라고 설명만 딱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에서 이름을 지우는 형벌을 받은 거죠. 그러나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을 썼고 드라큘라가 도제의 참수라는 이 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반역죄를 처벌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게 형법 93조죠. 이 외환죄의 하나로서 여적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이 경우에는 적국으로 본다면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에 반대하거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려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 자가 무슨 대통령이든지 뭐 합참의장이든지
아니면은 뭐 장군이든지 가릴 것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경우에는 사형밖에 없다는 겁니다. 형법에 사형밖에 없는 죄가 여적죄뿐이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만큼 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체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체제라는 게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그럼으로써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입니다. 그럼으로써 사회주의 배급경제를 반대합니다. 그럼으로써 인권과 법치를 파괴하려는 자를 우리는 대역죄인으로 몰아봐야 됩니다. 대역죄, 하이 트리전. 명나라에서는 그걸 대역죄라고 했고요. 영어로도 똑같은, 영어로도 정확하게 하이 트리전입니다. 트리전은 반역인데, 반역죄 중에서도 큰 반역, 가장 큰 반역은 두 가지입니다. 적과 손잡는 반역,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왕이나 최고 권력자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반역은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 자유민주 제도를 독재로 바꾸려고 하는 거, 요걸 대역죄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대역죄, 여적죄. 베니스는 그런 기도를 한 것만 해도 최고 권력자든 누구든 용서하지 않고 81살이 되면은 좀 봐줄만도 한데 그냥 목을 잘라가지고 창 끝에 그 머리를 꽂아가지고 군중을 향해서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정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를 단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